이 영상에는 밝은 세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4권을 리뷰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까 4권 모두 외국 작가의 책들로 가져오게 됐어요. 3권은 소설이고 다른 하나는 논픽션 혹은 에세이인데 각기 다른 분위기 혹은 다른 주제를 가진 책들이라서 여러분께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젠디 넬슨 작가의 하늘은 어디에나 있어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밝은 세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외국 북튜브나 북스타그램에서 가끔 본 적이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서 반가운 마음이 우선은 들었고 영화 미나리와 문라이트의 제작사인 A24와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미 영화화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주로 선보이는 제작사인 만큼 이 책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화화할지 궁금했고 이 책 자체가 눈앞에 장면이 펼쳐지는 것 같이 전개되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꽤 뚜렷한 편인데 각 장면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레니 워커라는 이름의 17살 여자아이입니다. 이 책에는 독특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북부 캘리포니아 최고의 원예가인 할머니, 5번의 결혼을 했고 사이비 과학자이자 윙크 초고수인 삼촌 등등 레니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아주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니에게는 원래 언니도 한 명이 있었어요. 배우를 꿈꾸던 언니 베일리는 레니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어렸을 적 자신들을 두고 사라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이이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언니가 연극 리허설을 하던 중에 부정맥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주 정도 흐른 시점에서 시작을 해요. 아직 슬픔과 공허함이 가시지 않은 이 시기에 레니의 앞에 두 남자애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언니 베일리의 남자친구인 토비이고 다른 한 명은 레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교에 전학 온 조라는 남자예요. 레니는 조와 함께 있을 때는 슬픔을 잊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반대로 토비와는 베일리의 죽음이라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공유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레니는 슬픔뿐이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느끼며 이들 사이에서 아주 큰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줄거리였는데요. 이 줄거리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상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레니가 슬픈 마음을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으로 치유해가는 그런 이야기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 책 표지를 같이 좀 볼게요. 책 표지를 보면은 꽃과 나무도 있고 색감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혼란스럽고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아수라장과도 같은 이곳으로 한 여자아이가 뛰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지가 레니의 마음 그리고 이 소설 자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레니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 상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뒤섞이고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인데요. 언니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랑에 대한 설렘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수준의 죄책감과 분노도 같이 느낍니다. 하나뿐인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 때문인데요.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나는 왜 항상 실수를 하는 걸까?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런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걸까? 하지만 이 책은 레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삶은 난장판이고 우리는 서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 레니가 겪는 혼란은 외부에서 닥쳐온 새로운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레니가 아주 오랜 시간, 사실은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꾹꾹 억눌러온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레니가 단지 언니를 잃은 슬픔만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각 장마다 레니가 쓴 쪽지 같은 게 앞뒤로 삽입되어 있어요. 그 쪽지를 통해서 우리는 레니의 속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에게는 레니가 자신이 회피해왔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부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계에서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그래, 사라에게도 얘기할 것이다. 함께 새로운 철학사조를 펼치자고. 실존주의 대신 엉망본질주의. 삶이라는 본질적인 엉망진창을 겪는 이들을 위해. 왜냐면 할머니의 말이 옳으니까. 인생에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심장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발생해 뒤죽박죽 부딪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난장판이다. 이 책 안에서 숲이나 할머니가 가꾸는 화원에 관한 묘사가 나오면서 꽃과 나무의 이미지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기와 딱 계절감이 맞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에 꽃이 핀 풍경을 보면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일렁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과도 잘 어울리는 책이고, 그리고 페이지도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표지 앞에는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맨다 레덕 작가의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출판사는 을류문화사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두 번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드디어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야기를 통해 보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장애를 가진 신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인물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차별적인 요소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비장애 중심주의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알아보는 책이에요. 저자는 가벼운 뇌성마비와 강직성 편마비가 있는 장애인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어렸을 때 장애로 인해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쭉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화와 장애에 관해 그간 행해져온 연구에 대한 발췌도 있고, 혹은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 책은 동화를 다루는 논문이 아니다 라고 딱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그런데 이제 학술적인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여러 동화들 혹은 애니메이션에서 백옥 같은 피부와 아름다운 얼굴, 군살 없이 균형 잡힌 몸을 가진 주인공은 이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등이 굽었다든지 매부리코를 가졌다든지 혹은 몸에 큰 흉터가 있거나 유달리 뾰족뾰족한 그림체로 그려진 그런 인물들은 주로 악당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럼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지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공과 악당이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와 다르다, 특히 신체에 있어서 라는 그 인식과 시선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구분짓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디즈니 애니메이션, 마블 영화 등등 정말 많은 작품과 텍스트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전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그런 동화들을 접했을 때보다는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보는 그런 눈을 키우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차별에 관해서였어요. 제가 여성이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여성이나 동양인을 타자화하고 차별하는 요소가 담겨 있으면 더욱 예민한 시선에서 그거를 포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전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타자화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이야기였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나 둔감하게 읽고 넘겼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배움이었고, 제 시선의 어떤 편협함? 그런 좁은 범위?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책에서 번역이 그렇게까지 매끄럽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장 자체는 굉장히 쉽게 쓰인 거를 알겠는데 읽다 보면은, 근데 번역이 주어나 목적어를 앞에 수식하는 표현이 너무 길어서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어디서부터 목적어이고
문장 호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끝까지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야기 속 인물들과 그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혹은 암시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새롭게 보였던 책이라서 영상에서 이렇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같이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길리언 플린 작가의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푸른숲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종이책으로 보면은 100쪽이 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확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이 주인공이 일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가게 전면부에서는 여성 손님을 받아서 손금을 봐주고 남성 손님이 오면 가게 안쪽으로 들여서 수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의 손목에 터널 증후군인가 그런 게 와가지고 주인공이 가게 앞으로 나와서 이제 손금 보는 일을 대신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점을 볼 줄도 모르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수전이라는 여성이 찾아와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이 여성은 주인공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에게 마일즈라는 의붓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무섭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핏자국이 있는데 그 자국이 벽을 타고 올라간다. 마침 주인공은 집 정화 사업을 해볼까.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집을 정화한다고 사기를 치면서 한탕 제대로 벌어볼까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수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줄거리만 들어도 뭔가 약간 심상찮고 또 오싹하기도 하죠. 마일즈라는 의문의 존재와 핏자국. 실제로 이 책에 나오는 수전의 집은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이고 그 집도 그렇고 이 소설 자체도 그렇고 기괴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소설이 고딕 소설의 양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결말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말이 꽤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결코 상상하기 힘든 종류의 결말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스타일의 결말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감상이 많이 갈린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의 한 줄 평 같은 거를 이제 저도 몇 개를 읽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소설의 후반부부터 결말까지 한두 번 좀 더 읽어보니까 그게 또 큰 매력이 있더라고요. 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상하고 이야기를 덧붙일 여지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결말이 꽤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 결말 이외에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각 공간이 상징하는 바들, 주인공이 일하던 성매매 업소의 그 특이한 구조와 업소 안 각 구역의 대비, 그리고 수전의 빅토리아 양식의 오싹한 집, 이런 공간이 상징하는 바도 분명 있을 테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주인공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저에게는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원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목은 이제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쓰여 있지만 원래 제목은 더 grown up이거든요. grown up이 다 큰 어른, 성장한 어른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왜 제목이 더 grown up일까? 이 소설에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회상하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주인공의 현재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grown up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주인공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에서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은 종이책 기준 100쪽이 채 안 되게 짧은데 그 안에서 생각할 거리는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스릴러 혹은 공포? 이런 소설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알고 계실 작가인 것 같아요. 사실 길리언 플린 작가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분명 예전에 한번 읽은 것 같거든요. 최소 한 4, 5년쯤 전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어디선가 읽어봤던 것 같거든요. 낯설지가 않아. 뭔가 익숙한 느낌은 남아있고 그 자세한 디테일은 싹 지워져서 이걸 제가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처음 읽은 것으로 칠게요. 지금이라도 읽었으니까 됐지 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여러분들께도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은 저번에 민음사에서 영상 노출의 의무 없이 정말 단순 선물로 받았던 책이에요. 이 책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 책을 택배함에서 가져오는 길에 공원에서 잠깐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읽었던 거를 멈추지 않고 그냥 끝까지 완독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빨리 완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책은 역시 소설이고요. 특이하게도 인공지능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클라라인데요. 이야기는 클라라가 자신을 비롯한 인공지능 로봇, 특히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른바 AF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자기를 사갈 아이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죠. AF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클라라는 특히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감정을 추측하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특징이 있는 AF예요. 그런 클라라의 앞에 어느 날 조씨라는 조금은 몸이 약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조씨와 클라라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데요. 마침내 조씨의 집에 가게 된 클라라는 조씨와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감정을 보고 또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저는 이번에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의 책을 처음으로 제대로 읽는 거였어요. 예전에 나를 보내지 마였나? 그것도 한번 읽기 시작했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때 바빴나? 무슨 이유로 몇 페이지 못 읽고 멈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제대로 읽은 첫 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나를 보내지 마를 정말 몇 페이지 못 읽었지만 그 처음 도입부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과도 사뭇 다른 그런 인상의 책이더라고요. 실제로 작가가 동화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되었지만 이야기의 시작부터 뭔가 동화적인 느낌도 들고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AI나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 대 인간의 삶과 존엄성이라는 그런 대립구도는 옛날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결 구도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없었던 시대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문학 역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이분법적인 대립을 넘어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어떤 질문들? 저는 이 소설이 그 이분법적 구도와 대립을 넘어서 공존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인간이 로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인공지능 로봇인 클라라의 눈에 인간은 정말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로 보이겠죠. 하지만 인간들의 복잡 미묘한 행동과 감정을 관찰하며 클라라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그 과정을 보며 독자인 저도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을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로봇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경험이 낯설기도 하면서 또 신기하기도 했고 사실 제가 방금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소설이 우리 인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고결한 인간성이라는 그런 약간의 배타적인 그런 성정을 미리 특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소설은 그 미지의 것 앞에서 우리 모두는 클라라처럼 천천히 배워가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일깨웠고 그 안에서 공존의 가능성,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소설에서 클라라가 태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태양을 신처럼 여기거든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거를 의인화하기도 하고
태양에게 막 말을 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일 것 같은 로봇이 희망과 바람과 아주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그게 굉장히 생경한데 그 느낌 또한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분명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어쩌다 보니까 공원에서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햇살이 이렇게 딱 내리쬐는데 마침 이 소설의 첫 장면이 클라라가 매장에서 햇빛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묘사가 나와요. 매장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뭐 그림자가 어떻게 되고 햇살이 뭐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읽으면서 타이밍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을 그때 읽기 시작한 거를 쭉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너무 좋게 읽은 소설이라서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클라라가 태양을 바라보는 관점, 태양에게 하는 말들, 그리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게 저는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여운이 한동안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었다는 거 이렇게 영상에서 기록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요 4권의 책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각기 다른 분위기를 가진 책들이었죠. 영상에서 의도를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극명하게 다른 책들을 한 영상에서 같이 소개를 할 때면 저도 스크립트를 짜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막 쓰면서 이제 막 이 책은 앞에 책이랑 분위기가 진짜 다른데? 막 이러고 같은 결의 책들로 통일된 분위기를 주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렇게 정말 다른 분위기의 책들을 한데 모아서 보면은 또 다채로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음이 꽤 뿌듯하네요. 아무튼 이 책들이 여러분께 서로 다른 재미있는 선택지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 이 영상에는 밝은 세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